밀 가격을 중심으로 봤을 때 보면 봄철에는 항상 가격 변동이 좀 심한 편이었고 네, 맞습니다.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일상적인 변동폭 수준에서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렇죠. 근데 이제 코로나 네. 경제 위기 때문에 네. 2008년도도 이제 리만 브라더스 때문에 경제 위기 있었잖아요. 예. 그것과 비슷한 패턴으로 갈 거라 생각은 하거든요.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서 식량 예. 가격은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할 거다. 유지할 거다. 요거까지는 이제 일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패턴이었는데 예. 우크라이나가 여기 겹쳐진 거죠. 그렇죠. 네. 올해는 뭐 어떻든 간에 전쟁과 영향은 있지만 그래도 재고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네. 존재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의 작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당장 뭐 어떤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위기는 아니지만 네, 이게 그렇습니다. 시간이 만약에 더 길어져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제 뭐 올해 하반기까지 티격태격하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2023년에는 식량 위기라는 말이 우리 코앞에 이제 와 있을 수도 있겠군요. 보면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 지구본연구소의 최준영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오미크론이 창궐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래도 다행히 저는 여러 차례 자가진단 키트에 음성 덕을 보아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오늘은 정프로님이 아닌 다른 분을 모시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작년이죠? 작년에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이 놀래주시고 환영해주시고 아주 좋아하시던 분, 우리나라 농업의 최고 전문가 남재작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자익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새로운 환경에 오니까 좋습니다. 네. 그때는 홍대 앞에서 네, 촬영을 그렇습니다. 했었죠, 보면은. 한참 더웠어. 예, 맞습니다. 고생 더워서 좀 막 하셨습니다. 땀 삐질삐질 네네. 했는데 네. 그래도 좋죠. 아주 쾌적합니다. 쾌적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해볼까요, 보면은? 요즘 아무래도 식량 문제가 심각하죠. 네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네네. 그쪽에 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죠. 뉴스도 많이 나오고 네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마침 같습니다. 또 봄철 되다 보니까 오늘도 저도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새싹도 나오고 네. 여기저기서 봄인데 농사 한번 관심을 또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러면 저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그 이제 사회 시간, 뭐 세계사 시간 뭐 이럴 때 보면은 그렇죠. 예. 두 가지 기억납니다. 지리 시간이었나요? 흑토지대다. 체르노젬, 예, 체르노잼이죠. 체르노빌이라는 네네. 지명이 있는 그곳을 따서 토양 이름이 그렇게 정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흑토가 체르노젬, 체르노제. 그리고 뭐 유럽의 빵바구니다. 뭐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네. 예. 그래서 이 나라에 전쟁이 나고 있으니까 세계가 여러 좀 곤란하지 않겠냐.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크라이나 그러고 우크라이나하고 그다음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 이 두 나라는 농업주는 어떤가요, 보면? 엄청난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리고 요즘 특히 기후가 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생산량이 더 늘어났고 앞으로도 미래에는 그쪽 유럽 북부 지역이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곳이 예. 생산량이 더 늘어날 것이거든요. 더 늘어난다. 그러니까 점점 더 식량 측면에서는 중요해지는 국가들이죠. 네. 우리가 제가 보통 기후 변화 이야기하면 항상 부정적인 측면 위주로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덕보는 분들이 또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한 걸 보면은 네. 옥수수는 이제 대개 열대 지방에서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더운 기후대에서 많이 생산되니까 기후 변화가 되면 한 10%, 15% 정도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옥수수는 생산량이 줄어들고 20% 정도 줄어들 거라 예.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밀 같은 경우는 예. 재배지대가 확대되거든요. 대부분 다 북쪽 지역에 추운 지방에 재배되고 있으니까 예. 밀 수확량 자체는 한 15% 정도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미래에는 예. 이게 한 30년 후의 전망입니다. 그럼 불과 2030년이라고 하면 불과 10년도 안 네, 남은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네, 보면. 이 30년, 40년쯤 돼서 한 1.5도씩 올라갈 때 되면은 예. 이제 그런 정도의 환경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밀 때문에 많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밀은 전반적으로 사정이 조금 좋아질 것이고 예. 옥수수는 좀 더 사정이 나빠질 것이다. 네. 그러면 당장 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람들 입에 들어가는 이제 네, 가공식품 그렇습니다. 쪽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옥수수는 사료용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텐데 네, 그렇죠. 그러면 또 한 10년쯤 있으면 이 축산 네, 쪽에는 또 영향이 또 많이 클 수도 있겠군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이 사료 공급이 이 옥수수가 어려워지면은 예. 값이 올라갈 거고, 네네. 그리고 축산물 소비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인구도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나게 될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거를 어떻게 가격을 맞출 거냐는 게
굉장히 고민이고 고민네요. 그래서 이제 주목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인도 쪽 나라들인데요. 인도요? 식물성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쨌든 육류 가지고는 단백질을 다 안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네네. 인도 같은 나라에서 펄스라고 부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콩과 식물들을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인도에서 한 25% 정도가 생산되고 있거든요. 동남아시아에도 보면 녹두를 많이 먹잖아요. 녹두 그렇죠. 녹두가 이제 거의 네네. 주식 비슷하게 많이 먹는데 예. 동남아시아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작물들이 이제 점점 더 단백질 식품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지금은 육류가 이제 단백질의 주 공급원이지만은 장기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는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 나갈 거냐도 예. 글로벌 차원에서는 고민하는 문제들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국토가 넓은 나라, 그다음에 네. 약간 북쪽에 있어서 농사가 그렇게 아주 잘 될 것 같지 않은 나라였는데, 그렇죠. 기온이 한 2, 3도만 올라주면 확 넓어지고 잘 되고. 네, 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뭔가 믿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 다 이유가 있었군요, 보면은. 그렇죠. 저는 근데 한 가지 좀 뭐라 그러면 러시아가 이제 전 세계 제재를 탁 해도 네,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나라가 경제는 나빠지고 가겠지만 당장에 네. 뭐 그런 위기는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1990년대 이전에는 사실은 러시아 사람들이 아침마다 그 줄 빵을 섰죠. 사려고 줄을 섰잖아요. 줄 섰죠, 보면. 우리 누리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했고. 네네. 근데 그런 나라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됐나 불과 누가 이제 그런 댓글도 많이 달았더라고요. 러시아는 갑자기 왜 이렇게 갑자기 세계 식량 최대 수출국이 됐을까? 그렇죠. 한 2000년부터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네, 해서 네, 지금은 밀 최대 1위죠, 보면. 네, 러시아가 예, 1위죠. 거의 20% 정도를 수출하는 예. 미국이 한 15%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러시아가- 자료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당연히 러시아- 미국 1등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러시아가 훨씬 많더라고요. 미국도 오히려 많이 식량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기도 하죠. 그렇죠. 저도 그 그래프를 볼 때마다 항상 신기한 게 네. 아니 다 수출하면 수출이지 왜 또 수입은 또 왜 하지? 뭐 그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개념이 네.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식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식량을 이게 100이 필요하면 100을 정확히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개는 그러니까 105쯤 생산해야 이게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여유가 좀 있어야. 네, 예. 그런데 이제 기상 조건에 따라서 5%는 왔다 갔다 하는 예, 예. 매년마다 그 일반적으로 5%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한 10%좀 왔다 갔다 하면 풍년이다 흉년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가격이 갑자기 한 10% 20% 오르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별로 나라마다 식량이라는 거는 이 뭐라 그러죠? 이게 기상을 모르니까 양적으로 맞추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남을 때 수출할 수 있어야 되고 약간 부족할 때 수입할 수 있어야 수입을 할 되고 수 되고. 모든 나라들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식량 구조를 그렇게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국도 세계 최대 식량 수입국인데 네. 살 수출 물량으로 보면은 예. 세계 5%의 살을 수출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5%를 수입하는 나라이다. 수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예. 식량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균형을 맞춰 나갈 때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의 개념은 정적 균형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수입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는 그렇죠. 나라고. 밸런스를 창고로 채워놔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근데 개념이고.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거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나가면서 음. 균형을 맞춰 나가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농업 통계 보다 보면 그런 게 항상 헷갈려요. 네. 아니 수입이면 수입이고 수출은 수출이지 왜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지? 막 이제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을 때가 종종 이제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저는 우리나라 식량 수급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 하나로 원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원래 우리나라가 살 생산량이 조금 늘어났지 한 30만 톤 정도 늘어났잖아요. 네네. 3, 40만 톤 정도.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뭐 현재 가격이 살 이제- 가격이 예. 불안정해지니까 정부가 이제 비축량을 늘리고 하면서 살값을 안정화시키고 있거든요. 예. 불과 이제 거의 한 10%, 한 7, 8% 늘어났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두 배, 세 배씩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그 정도 양이 늘어나면 이제 우리나라 예.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가격에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매년 이제 한 5천억, 1조 원씩 이 비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본적인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수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출은 또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데 사실 가격 때문에 가격 때문에 네, 한 국제 시장하고 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살 가격 같은 경우는 5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예. 지금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지만은 저는 그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 어쨌든 이 그런 정도의 가격이 있는 시장들도 존재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중국 같은 나라들 보면은 예. 우리나라도 키로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쌀들이 있는데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시장들이 꽤 큰 수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나라도 저는 비슷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어렵죠. 물론 대량으로 수출하면 굉장히 쉬운데 근데 요건 다른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하다가 아, 우리나라 예, 쌀 좋습니다. 이야기까지 오긴 했는데 네. 뭐 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수입 수출을 이제 많이 이제 방향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는 대표적인 이제 네. 수출 국가다. 수출국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보면 근본적으로는 예. 이전에는 보면 이 러시아가 집단 농장 체제였지 않습니까? 예, 예. 비효율이 굉장히 공산주의 체제의 비효율이라고 네. 당시에 교육을 많이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수급 조절이 잘 안 되고 예. 이랬을 이랬을 때 아마 그랬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이 석유 가격이 오르가면서 네. 결국 농업이라는 거는 이제 기계화가 돼야 되고 그렇죠. 시장이 존재해야 되고 네. 돈이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러시아가 이제 그 개혁 개방하게 되면서 이제 그게 축적되면서 2000년 때부터는 수출국 지위로 올라선 거는 순전히 예.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서 국가가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여력이 생기니까 생겼고, 이제 네. 기계화나 여러 가지 네네. 기반 시설 구축에 돈을 투자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가뜩이나 땅은 넓으니까 네, 성과는 팍팍 올라가기 시작을 그렇죠. 한다. 러시아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 그 WTO 체제의 이익을 많이 봤다. 세계화 이익을 굉장히 크게 봤다. 저희는 이걸 보통 WTO 그러면 중국이 너무 이익을 많이 챙겨왔어요 그러는데 러시아도 이제 상당히 이익을 많이 봤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덕분에 또 우리가 아프리카 국가 같은 나라들은 값싸게 수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리적으로 가까웠고 예. 터키 같은 나라는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워가지고. 그렇죠. 흑해 바로 건너면은 네네네. 예, 터키니까. 저도 이번에 통계 수치를 보면서 놀랐는 게 터키가 이제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밀을 수입하지 않습니까? 예. 많은 수입하는데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수입량이 많지 않았더라고 보니까요. 어. 근데 터키라는 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에서 값싼 밀이 이용 가능해지니까 예. 이걸 자기 나라로 수입해 가지고 이거를 파스타로 만들거나 밀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식품 가공 네네. 원료로 사용해서 아프리카 이쪽으로 아프리카 중동 국가로 그 식량 어떻게 보면 식품 수출 산업을 일으킨 거죠. 그걸로 가지고. 그게 불과 한 5년 사이에 발생한. 그게 최근에 한 2010년도 이후에 이뤄진 일들이더라고요. 저도 통계를 보다 보면 그 밀 수입 통계 보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네. 터키가 농사가 괜찮게 되는 나라인데 네.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하나 싶었는데 네. 그게 다 자금용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 위한 식품 가공 네네. 용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보면은.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다가도 하나 보면서 그럼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예. 러시아가 만약에 수입이 터키로 아직 흑해를 통하는 게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다 보니까 그만 터키로 보면 식량 위기가 발생하고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 거냐는 걸 보는데 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 터키에서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그러면은 수출 물량을 줄이는 게 그 실 전략일 거잖아요. 예.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흐름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밀이란 작물이 이제 지금은 겨울 밀이 이제 수확될 시기지 않습니까? 지금 예. 수확이 맨날 궁금해요. 밀이 두 종류잖아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겨울밀 그다음에 이게 가을밀이라고 그러나요?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봄에 파종하는 밀이 있고 예. 근데 가을에 이제 9월부터 대개나 10월, 11월까지 수확하고 국가별로 전 세계 생산하니까요. 예. 그다음에 겨울밀 해가지고 가을에 파종해가지고 네네. 가을에 자라는 건 아니고 이제 봄에 본격적으로 자라가지고 우리나라 보리하고 비슷한 거죠. 이렇게 작게 자랐다가 네네. 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라가지고 이제 한 6월, 7월 이전에 6월, 7월. 5월부터 이렇게 수확을 지금부터 이제 수확하는 것도 있고 예. 이게 이제 겨울밀이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이게 봄밀, 가을밀 이게 종자가 완전히 다르다고. 다르죠. 다르죠, 그리고 보면. 이제 또 밀의 종류가 근데 이 모양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 예. 또 이제 경질밀 그다음에 연질밀이라고 나누거든요. 예. 하드, 소프트 이래서 그래서 이제 경질밀은 보면은 되게 단백질 함량이 이 글루텐이라고 그러죠. 글루텐. 이게 11%가 넘어가는 것들 이게 주로 이제 빵 빵 만드는 만드는 데 데 쓰는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9% 이하 되는 것들 예. 이건 주로 이제 과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만드는 데 쓰고 중간 정도 되는 게 이제 주로 국수 같은 데 만드는 데 쓰는 우리나라 밀가루로 치면은 예. 이게 9% 이하 이걸 가지고 박력분 강력분. 예. 그다음 중간을 중력분. 중력분 예. 이쪽을 많은 게 강력분 강력분. 네, 예. 그래서 대개는 이제 값이 비싼 것들이 아무래도 겨울에 재배되는 레드 하드 윗이라고 하는 분류하는 거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미국이나 아니면 프랑스 이런 데서 많이 생산되죠. 예. 그런 것들이 대개는 이제 고급 빵을 고급빵 만드는. 네. 그래서 프랑스산 밀가루로 만든 뭐 네, 네, 고급빵.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굳이 뭐 프랑스에서 꼭 들여와야 되나 싶었는데 들여와야 되는 또 이유가 있었군요.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쌀에 따라서 밥맛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 밀가루도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는 거죠. 왜 밥은 맨날 이렇게 이게 그래 쌀맛이 쌀에 따라 달라 이렇게 하는데 밀가루는 다 똑같다고 다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다르죠. 사실
프랑스 같은 데서 빵 먹어보면은 예. 맛이 맛있어요. 차이가 정말 맛있다는 느낌이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네. 독일도 그렇고 보면 네, 네. 예. 당연한 것이 이제 그 나라는 이 그런 빵을 잘 만드는 밀 품종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밀을 재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예. 모리밀 뭐 해가지고 1%가 안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대개는 그 중력분 중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밀인데 뭐 이게 시장 가격도 높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시장 형성이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이제 막 네.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이제 그 수출이 제대로 되겠냐.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곡물 가격이 막 급등하고 네.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들을 하는데 남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일시적인 어떤 뭐 현상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면 맨날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식량은 부족해서 이제 인류 멸망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 시기인가? 몇 가지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식량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먼저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그러면 식량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기본적으로 유가입니다. 예.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식량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사를 석유로 짓는군요. 네, 석유로 짓죠. 그래서 비료를 생산하는데도 비료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비료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되게 천연가스를 쓰거나 석탄을 쓰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이게 용광로에서 이렇게 네네. 광석을 이렇게 뭡니까 용융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비료에서. 그래서 그게 값이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농기계를 쓰잖아요. 농기계 그렇죠. 그다음 운송하는데도 운송비요. 곡물은 이게 벌크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다른 작물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FOB 가격이 뭐 한국까지 도달하는 가격이 300불 이러면 운송할 땐 또 이게 운송비가 그만큼 많이 포함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격 상승 요인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작년부터 우리나라 휘발유값이 2,000원대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석유값이 올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식량 가격이 이미 오르기 시작했고요.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그게 네네. 벌써 한 20% 정도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석유값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또 수입국 입장에서는 환율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네. 아프리카 국가 같은 경우 미국이 달러가 되게 그런 데는 경제가 나빠지면 미국이 달러가 강세가 되고 이쪽은 약세가 되니까 수입하는 물가가 비싸지고 이러니까 대개는 이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이 두 가지를 일단은 얻어맞는 거죠. 석유값이 올라지게 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체력이 약해지는 거고.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작황이 나빠지는 게 하나 더해지면은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게 이제 아퍼컷이 아니고 이제 훅을 맞는 사다리 나는 이제 그렇죠. 그런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에서는 사실은 한 해 정도 문제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한 해 정도는. 왜냐면 이전에 이미 곡물이라는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장분이 항상 그러면 이게 미리 나오고 그다음에 또 곡물이라는 거는 연중 생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연중 지구 어디선가는 계속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항상 가을에 생산되니까 여름 가을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밀 같으면은 뭐 3월부터 한 7, 8월까지 생산되기도 하고 그다음 이후에부터 또 가을 밀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서는 계속 생산되고 있고 또 호주가 또 중요한 밀 생산국이잖아요. 그렇죠. 밀과 옥수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철에 우리도 지금 겨울에 계속 생산되고 있죠. 봄철에.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갑자기 심는 양들이 늘어납니다. 이제 지금 심으면 이제 돈 되겠다라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선물 시장은 미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농경지가 한 160만 헥타르로 가는데 미국의 휴경지가 우리나라 농경지 한 3배, 4배 정도가 되거든요. 휴경지, 놀리고 있는 땅이. 물론 이걸 다 농사 지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휴경지가 휙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러면서 이제 뭐 콩이 줄어들고 뭐 밀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바이오 연료로 가는 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게 국제 유가에 따라서 이게 또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그러면은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빼고 나면은 이제 수급 문제는 평상시 항상 있던 이런 변동 폭이고 그 정도 폭인데 근데 원래는 어떻게 보면 첫 해잖아요. 이게 문제는 내년이나 이게 재고가 바닥나는 연달아서 만약에 생산량이 떨어진다. 미국의 가뭄이나 캐나다 가뭄이 들고 올해 지금 미국 가뭄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쪽이 좀 심해서 그게 이미 저는 가격에 반영됐다고 보거든요. 반영돼 있고 근데 캐나다에 따라서는 이제 의견이 좀 나누는 것 같아요. 가뭄이 심해가지고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 있고 최근 USDA 보고서에 보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호주는 이미 2년 동안 대풍이 들었었거든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재고가 쌓여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원래의 문제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제외하고 나면은 예. 이게 뭐 그냥 이게 항상 평소에 있던 평소에 뭐 변동폭 정도다. 네. 그리고 식량 가격이 오르는 게 지금 이제 그 이 북반구에서 생산된 밀들이 거의 이제 거래가 막바지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마지막 물량들을 처리할 때니까 항상 5월 때까지는 이렇게 식량이 올라가거든요. 그다음 그 지나고 나면 그 지나고 나면 새로 이제 새로 들어올 때 되면 예. 또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그게 양쪽 겹쳐가지고 네. 항상 이 시기에 식량 가격 불안이라는 뉴스가 항상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3월 뭐 예, 요맘때 이제 맞습니다. 보면은 예. 항상 그 불안 대부분 아마 기억해 보시면은 예. 이 시기에 많이 나왔던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연초에 되면 뭐 좀 세상에 좀 이렇게 평안해지면 좋겠다 싶은데 맨날 연초부터 물가 불안 뭐 네, 이러 나오면서 이제 그리고 또 가을철에 또 나오는데 이제 작황이 그때쯤 되면 드러나니까 그때 이제 불안해지는 가을에는 약간 소폭이 오르는 이런 시기도 봄철엔 좀 큰 봄철에 폭으로 큰 폭이 오르고 이런 식의 이제 패턴들이 항상 있어 왔던 원래 패턴들이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봄철에 주로 이제 밀 중심이죠. 그러니까 네. 밀 가격을 중심으로 봤을 때 보면 봄철에는 항상 가격 변동이 좀 심한 편이었고 네, 맞습니다.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일단 어떻든 간에 현재까지 나타나는 모습은 이제 그 일상적인 변동폭 수준에서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렇죠. 근데 이제 경제 위기가 코로나로 경제 위기 때문에 네. 2008년도도 이제 리만 브라더스 때문에 경제 위기 있었잖아요. 예. 그것과 비슷한 패턴으로 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서 식량 예. 가격은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할 거다. 유지할 거다. 거기에 그때 요거까지는 이제 일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패턴이었는데, 예, 많이 겪어봤다. 예, 그렇죠. 예. 이건 2008년도 뭐 지났으니까 뭐 이게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우크라이나가 여기 겹쳐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 박사님 말씀 종합해 보면 올해는 뭐 어떻든 간에 전쟁과 영향은 있지만 그래도 재고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네. 존재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의 작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당장 뭐 어떤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위기는 아니지만 네, 이게 그렇습니다. 시간이 만약에 더 길어져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제 뭐 올해 하반기까지 티격태격하고 다른 지역도 뭐 이제 미국의 가뭄이 이제 계속 길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말 2023년에는 이제 식량 위기라는 말이 이제 그 우리 코앞에 이제 와 있을 수도 있겠군요. 보면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게 식량 작물 면적이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거는 예. 미국에 그럼 얼마만큼의 본밀 출하가 이게 식재가 늘어났느냐, 네. 옥수수가 많이 심었느냐, 뭐 이게 이제 중요한 뉴스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브라질의 기후가 괜찮으냐, 호주의 기후가 괜찮으냐. 그리고 항상 이제 이쪽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프리카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네. 아프리카 이제 그 북부 아프리카 지역하고 사하라 이남 지역이 예, 사헬 지역하고 이쪽이 이제 그 가뭄에 항상 취약하잖아요. 예, 예. 그 주기적으로 가뭄이 찾아오는데 예. 그게 만약 동시에 다 겹쳐버렸을 때는 이 몇 가지가 예, 예. 이때는 이제 정말 위기라고 볼 수 있죠. 예. 위기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그럼 위기라고 볼 거냐 이거는 사실 기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봐야 된다는 두고 게 봐야 된다. 네. 네. 원래 여름 날씨가 어떨 거냐 예, 예.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은 보면 뭐 전 세계를 놓고 이제 여러 가지 따져봐야 돼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이 농업이야말로 전 세계를 어떻게 돌아가는지 맨날 일기예보도 챙겨봐야 되고 비온 강수량도 챙겨봐야 되고 네. 뭐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 다 챙겨봐야 이게 전체 작황을 전체 뭐라고 해야 되나 돌아가는 판을 알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글로벌하게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곡물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이 카길이라는 기업이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카길. 그 우리나라 많은 분들한테 되게 악명 높은 뭐 악명 기업으로 높은 있죠. 기업이고 예, 되게 입사하고 싶은 기업인데. 이제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예. 메이저 중에서 한 2배 이상 크지 않습니까? 규모가. 예,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항상 타겟이 되는 거죠. 항상 1등이 항상 타겟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홈페이지 가보면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부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이 인식이 됐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 회사를 미국 농무부 장관이 평을 하기를 예, 이 회사가 이제 실물 경제, 실물이 움직이는 거는 미국 CIA보다 글로벌 정보망이 좋다고 얘기를 좋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의 생산량이 얼마가 되는지 네네. 주요 수입국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우리나라 작황부터 전 세계 작황에 대해서 이렇게 뭐냐면 손금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는 그렇죠. 나라들이죠. 그래야 자기들이 이제 네, 적절하게 맞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있고 또 2, 3, 4, 5등의 이런 곡물 기업들이 대개 다 이제 스위스에 자리 잡고 예. 있는 뭐 새로운 정부 회사 같은 거를 모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몇 년 전부터 만들어져 왔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곡물 수급의 문제는 이게 어떻게 정보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5% 정도 부족해가지고 사실 큰 문제 없잖아요. 어느 나라마다 그렇죠. 약간의 잉여들이 다 있으니까. 네, 다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대부분 나라들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게 미리 이게 작황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가지고 예. 가격이 왔다 갔다 하죠. 곡물이라는 거는 너무 많이 생산될 걸 알게 되면 갑자기 훅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가장 비쌀 때 많이 베팅을 해놓으면은 예. 몇 달 후에 이게 다 손해로 다 누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시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훨씬 투기성이 강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 곡물 메이저들도 이런 변동성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손해 보는 때도 가끔 있고. 무조건 얼핏 생각하면 곡물 메이저 그러면 이제 땅 짓고 헤엄치기로 큰 돈을 야금야금 아니지 확확 걷어가지고 네. 쟁여놓고 있을 것 같은데 양 박사님 생각으로는 이제 거기도 이 원체 시장이 자체가 이제 급변동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손해도 많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나라들은 이런 곡물 메이저들은 되게 풍년이 들었을 때는 돈을 벌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쟁이 치열해지는 예, 공고사들의. 다 나도 팔고 너도 팔고 네, 해야 네,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음. 대개는 한 번씩 이제 크게 이 수익을 챙기고 풍년이 들었을 때 또 그런 대로 유지해 나가고 그런 대로 유지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농산물 비즈니스가 되게 그런 성향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기업이 커진다고 물론 이렇지는 않겠지만은 예.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패턴을 유지를 한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농업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고요하고 안정적이고 그 변화가 별로 없는 영역이라고 보통 저희는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네. 양 박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되게 액티브하고 매년 어떻게 예측 불가하는 그 리스크들이 막 닥쳐오고 거기에 맞춰서 플레이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꼭 필요하니까 없어질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역동성이 되게 높은 시장인데요 보니까. 우리가 농업 그러면 대개는 농민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농업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도 있지만은 예. 이 우리가 후방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예. 농자재 산업도 있고 그다음에 종자 산업도 있고 이쪽이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렇죠. 이쪽이 굉장히 큰 농기계 산업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을 가공하고 저장하고 유통하는 쪽 예. 이쪽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에는 이 소비자 기업들 소비 밀키트 시장이 뜨거나 함에 따라서 농산물 시장 달라지잖아요. 네네. 이쪽에 있는 까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농업의 바운더리를 보거든요. 예. 우리가 바라볼 때는 농민을 바라보면 아주 정적인 걸로 보이는데 그냥 똑같은 시기에 또 비슷한 활동을 하시니까요. 보면 실제로 보면 유통 쪽에 일어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 여기는 완전 정보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정말 CIA보다 더 강한 정보망들이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대로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역동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90년대 초반 중반쯤에 이제 그 당시 이제 막 위성 영상 분석 이런 거를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보면은 뭐 NDVI 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그 NDVI, NDVI 네, 예. 식생지수라는. 예, 식생지수. 네. 이거를 도대체 왜 연구를 하지? 뭐가 해보니까 써먹을 건 많은데라고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그 냉전 시기에 이제 소련의 작황을 이제 미국이 제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네. 예, 도입한 방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미국 농업 기업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농경지가 작으니까 농경지를 찍을 때 이제 드론을 찍지 않습니까? 예. 고정익 드론으로 좀 빠른 비행기를 쓰거나 예. 이렇게 하는데 미국 같으면 사실 그걸로 가지고는 못 날아다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주 큰 항공기를 쓰거나 아니면 예. 이제 인공위성을 쓰는데, 그래서 이 카길 같은 회사의 본사를 방문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가보면 사람은 별로 없고 예. 인공위성 화면 사진만 단뜩 있대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인공위성을 수십 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전 세계에 있는 농경 작황을 찍으면서 대개는 그러면은 토양의 수분이 어느 정도냐. 그렇죠. 토양 수분, 그다음에 생장수. 대개 토양 수분만 알면은 네. 그다음에 이 연면적 지수 같은 연면적만 구하면 대개는 몇 달 후에 수량이 어느 정도 될지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정보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 이걸 다 모니터링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예측하기 쉽다. 네. 그러니까 제가 18년인가 18년인가 미국에 농무성 초청으로 갔을 때 그 옥수수 생산자 협회라고 네네. 번역을 해야 되나요? 보면 네네네. 그 일리노이였나? 제가 이쪽에 갔더니 거기 젊은 친구가 이제 막 뭔가 작업을 하더라고 바쁘게. 그래서 뭐를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평상시보다 토양 그 수분 함량이 높아서 네. 지금 그 파종을 하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한 2, 3일 정도 후에 해봐라라고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이 스마트폰 메시지로 이제 안내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작업을 잠깐 하고 내가 이제 회의에 가겠다 이러는데 그걸 통보를 다 해주냐 했더니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런 그 협동조합이 저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런 일들을 요즘은 이제 이 테크 스타트업이라고 부르죠. 농업계 스타트업. FBA라는 몇 가지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들이 이 우리나라 농경지는 이제 1헥타르 정도 경작할 때는
생산 수량이 뭐 한 2% 3% 느는 게 예. 크게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크게 의미는 없죠. 예.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좀 덜 예민하죠. 그런 거예요. 오히려 다른 쪽이 예민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몇백 헥타르씩 하다 보니까 예. 수량이 2, 3% 늘어난다는 얘기는 아, 이게 단위가 달라지죠. 단위가 달라지는 거죠. 단위가 달라지고 경영 자체가 달라지고 여기를 2, 3%씩 계속 이렇게 로스가 생기면은 예. 경쟁력 자체가 뒤지니까 예. 이게 퇴출될 수밖에 없고 아, 어쨌든 융자를 하고 뭐 이게 농기계를 임대하고 비용은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서 수익을 어떻게 남길 거냐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열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방금 남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되게 거꾸로 알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우리는 이제 땅이 작고 그럼 네. 소출이 작으면 이 생산량 변동에 되게 민감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크면 뭐 그만큼 넉넉하니까 뭐 좀 더 생산돼도 뭐 좀 덜 생산돼도 좀 너그러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방금 말씀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크면 정말 단위가 그렇죠. 예.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예, 똑같이 훨씬 1%, 심각하죠. 1%나 늘어나도 100이 되면 하나 정도 늘어나는데 내가 네. 10만쯤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양이 늘어난 양이 네, 훨씬 네. 많아지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네. 예.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정밀농업이라는 게 제 연구소 이름이기도 한데 그렇죠. 이런 걸 하는 거죠. 남 박사님, 수분이나 남 박사님 그 연구소 이름을 다시 한번 정확히. 네, 정밀농업연구소입니다. 정밀농업이라는 게 예, 토양의 상태라든가 작물의 상태에 따라서 네, 비료를 더 줄 거냐 덜 줄 거냐, 네. 물을 더 줄 거냐 덜 줄 거냐 네, 이거를 결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을 퍼올리는 것도 다 전기를 써가지고 음, 이게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돌리거나 하려 그러면 예. 굉장히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최적화시켜서. 그렇죠. 가능하면 적게 투입하고 예, 가능하면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예. 이게 결국은 이제 미국 농업의 경쟁력인 거죠.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식으로 가야 될 텐데 남 박사님 항상 주장하시는 그 경지 면적이 좁다라는 게 모든 투자를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이겠네요, 보면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고소득 작물에 집중돼 있는 거죠. 하우스라든가 하우스. 그래서 하우스 작물. 우리나라가 비닐하우스가 제일 세계에서 많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보면? 그렇죠. 중국 빼고는 예. 중국이야 워낙 크지 예, 않습니까? 예. 중국 빼고는 우리나라가 예.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다라는 게 전체 총 면적? 총 면적이 많다는 거고요. 총 면적. 총 면적이 우리나라 5만 5천 6만 헥타르 정도가 예. 비닐하우스 면적인데 예. 스페인이 이제 많죠, 스페인. 유럽에서 그 예. 채소 공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예. 유럽의 채소를 네덜란드 채소 농가를 아주 어렵게 만들 정도로 아, 엄청난 그렇습니까? 양의 채소를 유럽으로 보내는 나라거든요. 예, 예.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따뜻 좋으니까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 있는데 예. 그 스페인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 그 이렇게 다니다 보면 보이는 그 비닐하우스가 스페인이나 뭐 이런 나라보다 더 많다. 그렇죠. 그 스페인은 유럽 전체를 시장으로 예. 공급하는 나라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자체를 공급하는 나라잖아요.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분들이 얼마나 많이 먹길래 그거를 아니 대한민국 분들이 대식가신가요? 그러면 아니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이 스페인에서 하우스에서 키워가지고 나오는 많은 작물들이 온 유럽에 공급이 돼가지고 네네. 이 유럽 시장을 이제 석권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스페인보다 더 많은 비닐하우스가 대한민국에 존재를 하는데 네. 대부분 99%는 뭐 다 내수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저희 다 입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먹는 민족인가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극단적인 나라다 보니까 예, 근데도 우리가 겨울철에 예, 깻잎이나 아니면 뭐 배추에 삼사 먹는 게 전혀 문제가 상추 삼사는 문제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것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채소가 그렇죠. 사실 비싸긴 하죠. 네네. 옛날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돼지고기에 비해서 채소가 쌌잖아요. 근데 요즘은 깻잎도 많이 비싸져가지고 요즘에 안 주는 집들 많아졌습니다. 보면 뭔가 세련돼 보이는 이 돼지고기집 가면 안 주거나 이상하게 네네. 이제 샐러드 형태로 주는 집이 많아져가지고 많이 서운하죠 그런 거. 예, 보면. 많이 좀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좀 서운합니다. 보면. 네네네. 근데 그런 게 가능하게 만드는 게 사실 우리나라 기후 조건에서는 예. 힘들거든요. 유럽만 하다가 비교적 이 차이가 심하지 일교차가 않죠. 그렇죠. 연결차가 심하지 심하지 않죠. 않으니까. 우리나라 예. 굉장히 극단적인 나라고. 예, 예.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하우스, 시설 네. 농업 이런 네.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또 그만큼 수요를 또 만들어냈군요.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요거는 이제 뭐 한 2달 먹고 끝날 거야라는 작물이 있으면 그거를 1년 내내 공급을 하면서 네. 사람들이 1년 내내 먹을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네네. 이제 계속 먹게 만드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하우스가 그렇게 많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밀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에서 뭐 당연히 수입일 텐데 네. 어느 정도 규모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밀 소비량이 한 식용으로 한 250만 톤에 300만 톤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300만 톤 정도. 네.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쌀이 전체가 다 생산량이 한 360만 톤에 수입량 40만 톤에서 400만 톤이 일반적으로 쌀의 쌀 소비량이고, 예, 예. 그러니까 300만 톤이 밀 소비량이죠. 그러니까 쌀만큼 거의 뭐 한 80% 수준의 만큼을 예, 7, 80% 수준까지 밀을 소비하는 밀을 나라입니다. 소비하는, 예.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밀도 주식 작물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거의 주식인데요. 거의 뭐, 주식이 예, 쌀의 80%면 뭐 네네. 한국 사람 뭐 먹고 살아 그러면 쌀이 아니고 여기 쌀하고 밀하고 먹어요. 이렇게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전 세계 밀 수입량의 2% 2%.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은 우리가 밀가루 그렇게 많이 먹나 생각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라면, 국수, 그렇죠. 국수 대부분 네. 다 가공식품에 네, 들어가는 맞습니다. 게 이제 네. 밀가루다 보니까. 네. 예. 그러면 전 세계에서 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어디로 봐야 될까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터키일까요? 밀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예.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요? 이집트가 10.6%. 10.6%. 네. 그다음에 터키가 약 한 5% 정도 수입을 예. 했고요. 그러니까 터키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이제 네. 제가 궁금증이 풀렸어요. 보면은 네. 이게 농사짓기 괜찮은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수입하나 아. 싶었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뭐 요즘에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나일강 주변에서 네, 농사가 잘 그렇습니다. 안 돼서 그런가요? 보면 이집트가 왜 그런지는 저도 좀 잘 모르겠어요. 이쪽 분야는요. 그러시군요. 이집트 근데 옛날부터 수입을 많이 예,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국제 정세에서 나올 때 이제 네. 밀 가격 변동에 대해서 이집트 정권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집트가 예, 왜 많은 다음번에 숙제. 네, 알겠습니다. 이집트가 왜 많이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네. 인도네시아 잘 될 것 같은데 보면은 밀은 아닌가요? 밀은 아닌 거죠. 그 나라도 이제 회교를 믿는 이슬람다 보니까 이슬람 예. 무슬들이 많이 밀가루를 많이 먹는 거죠. 근데 그 인도네시아는 주로 덥고 그러다 보니까 쌀 재배지대죠.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이 수입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엄청난 양이네요. 5%면. 오늘 남 박사님 모셔서 전체 이제 세계 밀이나 이제 밀을 중심으로 한 곡물 시장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의외의 나라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등장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밀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이제 이집트라는 이야기도 사실 네, 상당히 네. 놀랍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터키 같은 경우도 이제 한 5% 가까이 세계 밀 네, 어마어마한 맞습니다. 양이잖아요. 보면은. 엄청난 양이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1년에 쌀 400만 톤 정도 생산을 이제 하는 나라인데 네. 총 생산량, 수입량에서 밀 식용으로만 들어오는 거죠. 사료용도 들어오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식용으로 들어오는 게 300만 톤이라고 그러면 거의 뭐 쌀과 버금갈 만큼 저희가 이제 밀을 먹고 있다. 네. 예. 라면 수출도 많이 하니까 그것도 그걸 빼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든 간에 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 뭐 많은 분들이 새삼 농업이라는 게 이제 글로벌하게 연결이 돼 있다. 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제가 오늘 남 박사님 모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글로벌화가 결국은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들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온 거죠. 보면은 농업의 어떤 글로벌화라는 게. 그렇죠. 사실 인구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던 덕분도 이게 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글로벌화의 덕을 많이 봤죠. 이 만약에 식량이 이렇게 세계로 이동하지 않았으면은 예.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만성적인 기아에 계속 노출됐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화에 도움을 많이 본 것 같고요. 근데 예.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좀 고민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래는 아프리카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세계는 다 늙어가는데 네. 아프리카는 계속 그 아주 젊은 20대, 30대 아직도 평균 연령. 평균 연령이 20대 초반 뭐 이렇게 네. 머무르고 있으니까 네. 이제 아프리카가 결국은 세계를 먹여 살리는 공장이고 노동력의 공급 현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방금 이제 남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이 식량이라는 문제를 아프리카가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더 문제만 복잡할 수 있겠군요. 보면은. 네. 근데 아프리카가 근데 원래 식량 생산을 못하는 땅이었냐 이렇게 예. 그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아프리카 가보시면은 엄청 크고 농업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예.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들이 있고요. 네네. 옛날에 저도 이제 최근에 다른 기사를 보다가 짐바브웨라는 나라 있잖아요. 네, 예. 중앙 아래쪽에 예, 남아메리카 위에 남아프리카 위에 예. 그쪽 있는 나라던데 보면은 그 나라가 옛날에는 거의 뭐 엄청난 농업 대국이었다는 것 같아요. 50년 전만 해도. 아, 그래요? 예, 그렇죠. 근데 결국은 아프리카가 농업이 저렇게 망가진 데는 예. 결국 정치 불안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작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불안이 작용하니까 농업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대한 투자잖아요. 그렇죠. 한번 시설을 투자해 놓으면은
한 10년, 20년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회수할 수 있어야 네네.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농기계든 뭐든. 그렇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한 투자를 못 하는 거죠. 미래가 불안해니까. 음. 그러니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 문제는 결과적으로 정치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해결이 되면 전 아프리카가 결국 세계를 먹이를 살리는 때가 올 거다. 왜냐면 오. 토양은 굉장히 비옥한 곳이고 비도 중부 아프리카 쪽은 비도 많이 내리는 곳이거든요. 사실 비가 잘 내리고 토양 괜찮으면은 예. 식량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게 비료 공장을 주변에 좀 있으면 되고 그렇죠. 몇 가지만 조건만 예, 되면 예. 되니까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프리카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이 분야의 말로 특히나 이제 그 정정 불안과 이제 긴밀한 맞습니다. 연관이 있다. 어떻게 보면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면 네.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해서 이거를 높여 나가는 길이 뻔히 보이는데 그거를 못 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매년 문제가 생긴다. 어쨌든 간에 이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정치, 뭐 외교, 그다음에 지질, 뭐 지리, 뭐 수문, 네. 뭐 모든 게 이제 다 통합된 이거야말로 진정한 종합 학문이라는 생각이 항상 남 박사님 뵐 때마다 많이 듣습니다. 보면은. 그 저는 최 박사님을 뵈면서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구본연구소를 보면서 사실 이제 감사합니다. 지질 구조 같은 게 사실 뭐 비료 같은 것도 보면은 예, 이 생산 질소 비료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들이면 생산할 수 있지만은 그렇죠. 그 NPK, 네. P와 K 아, 고등학교 때 그 네. 생물 시간에 중학교 때. 이거는 지질학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새삼 비료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농업의 중요한 예. 농자재죠. 네. 벌써 시간이 한 35분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네. 다음 시간에 네. 다시 남 박사님 모셔서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